안녕하세요. 회계정보시스템 교수 차은미입니다.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차까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고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7주차에는 작성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해 볼 텐데, 그에 앞서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이론적인 지식을 먼저 학습하고 전자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 수업에 저희가 목표는 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해서 관련된 서식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게 목표고요. 7주차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세 번째,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과세 대상 범위. 그다음 세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하기. 여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간에 따른 예정 확정 신고하기. 일반 과세자 중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반으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1기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 과세기간이라고 하고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2기도 마찬가지로 반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 과세기간이라고 하고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즉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얘네들을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가 원칙이고 세법 조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각 과세기간별 신고납부기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기 예정 신고납부기한은 4월 25일, 1기 확정 신고납부기한은 7월 25일, 2기 예정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 2기 확정 신고납부기한은 2년 1월 25일이 됩니다. 1번 과세자는 법률적 형태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 과세기간이던 확정 과세기간이던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 과세기간에만 신고 납부를 하고요. 예정 과세기간에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고지합니다. 고지서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정 과세기간에 고지한다 그래서 예정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때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고지하고요. 그 고지 금액만큼 징수합니다. 이때 이렇게 계산했는 예정고지세액이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 미만일 경우 고지하지 않는데요.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를 소액 부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3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 자,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고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신규 사업자가 5월 20일에 개업을 했다면 5월 20일에 개업을 했다면 이때 이 신규 사업자는 1기 확정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요.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 그죠? 사업 개시일인 5월 20일부터 1기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 종료일 6월 30일이 과세기간이 됩니다. 또한 1기 확정 과세기간의 신고 납부 기한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자, 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예를 들어 8월 1일 날 폐업한 경우, 그죠? 이때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2기 예정 과세기간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2기 예정 과세기간 개시일인 7월 1일부터 폐업 일자까지 이때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9월달이다, 그죠? 폐업일이 8월이니까. 그래서 9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폐업자의 경우에는 8월 1일에 폐업을 했던 8월 31일에 폐업을 했던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이기 때문에 신고 납부 기한은 동일해요. 그거를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 이해하기. 자, 우리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이때 과세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닙니다. 그죠? 자,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뉘어요. 자, 일반 과세사업자는 법률적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형태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자, 이때 거래 징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죠. 그런데 간이과세자는요. 어떠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냐면 개인사업자만 해당하고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법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전 일역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작년이라는 얘기예요. 작년. 작년에 공급대가가 공급대가라고 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다. 그죠?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4,800이 안 되는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그럼 4,800만 원이 되게 되면 일반 과세자로 돌아가게 돼요. 자, 간이과세자의 혜택은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라면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여기에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만큼 납부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증빙으로 영수증밖에 발급을 못해요.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면 그거는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좀 보면 일반 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에 2번 있어요. 그죠? 1기, 2기 이렇게 1년에 2번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한 번밖에 없어요. 과세기간이 한 번.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 발생했는 부가가치세액을 1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요 과세기간의 반틈만큼,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 과세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요 기간에 발생했는 부가가치세를 고지합니다. 국세청에서. 그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의 2분의 1만큼 국세청에서 예정 고지를 하고 그 고지했는 금액만큼 징수합니다. 언제? 7월 25일에.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차이점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간이과세자가 그 세제 혜택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하고 좀 독특하게 다른 점이 많죠. 그죠? 납부세액부터 이미 세제 혜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간이가세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내가 간이가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싫다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얘는 나 간이가세자 하기 싫어요. 그럼 얘는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간이가세자가 되지 않아요. 간이가세자는 사업자 등록할 때 4,800이 미달할 것 같으면 본인이 사업자 등록할 때 신청을 먼저 해야 돼요. 간이가세자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간이가세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를 포기하시면 돼요. 포기하시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대신 세금은 좀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범위 한번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과세되는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재화라고 하면 유채물, 무채물 둘 다 포함이죠. 그죠? 자, 재화라고 하면 그냥 쉽게 재산적 가치, 재산적 가치만 있으면 다 재화로 봐요. 그래서 형체가 있는 물건이든 형체가 없는 물건이든 재산적 가치만 있으면 세법에서는 재화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계하면서 배웠던 뭐 건물, 자동차 이런 거는 다 형체가 있는 재산, 그죠? 재화에 해당하고요. 뭐 상품, 제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채물이 좀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자, 무채물 형체가 없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전기, 가스 이런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요금 내면 전기요금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요금 안에도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런 애들. 그래서 전기하고 가스도 형체는 없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화에 해당하는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역의 공급에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무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영무의 제공. 이건 당연히 용역의 공급 맞고요. 플러스 권리를 임대하는 행위도 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권리 임대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 재산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 그걸 용역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부터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화의 공급. 자, 재화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 유상공급, 즉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와 무상공급, 대가가 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를 실질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실질적 공급,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있어요. 무상공급. 그거를 세법에서 간주공급이라고 그래요. 대가를 받지 않고 줬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가를 받고 공급했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 그걸 간주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공급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실질적 공급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인데 크게 네 가지가 있겠죠. 어떠한 매매, 사고 파는 거래에 의해서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보시면 뭐 현금으로 판매했다, 외상으로 판매했다, 할부로 판매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혹은 양도하는 경우 당연히 대가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 공급.
자, 두 번째, 가공거래, 가공계약. 별표 좀 칠게요. 자, 우리 회사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자재의 여기 핵심은 주요 자재예요. 주요 자재, 메인 자재. 이 부수 자재 아닙니다. 부수 자재는 상관이 없어요. 주요 자재. 뭐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이런 거 주요 자재죠.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여도 상관없어요.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넘겨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환 계약에 의한 거래, 교환. 그래서 우리 재화를 인도한 대가로 다른 재화를, 우리 재화를 인도하고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그죠? 우리 재화 주고 다른 재화 받았으니까 대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질적 공급의 예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매. 그죠? 우리 재화 경매했어요. 그죠? 우리 상품을 경매에 내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대가 있겠죠. 수용은 뭐냐면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경우, 그거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국가가 우리한테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 다음에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뭡니까? 자본금으로 출자하면서 현금이나 물건 주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주식을 사면서 우리의 재화를 줬는 경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주식 구입하면서 우리 재화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이거 대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재화를 주고 주식이라는 대가를 받거나 혹은 이거 둘 다 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가가 있는 공급, 실질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럼 받았는 금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내야 되더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재화의 공급 중에 무상공급이 문제예요. 무상공급.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죠. 그죠?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했는 경우에는 실질적 공급이랑 똑같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고 공급했는 걸로 간주하겠다. 간주, 우리 부가가치세법 공부하다 보면 간주, 의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이거 무엇으로 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본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본질이 그거는 아니나 그것으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가 대가를 받고 준 거는 아니지만 대가를 받고 줬는 거랑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가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이 뭐냐면 우리 가게에 갖다 썼는 거. 우리가 팔아야 되는 상품 혹은 우리가 팔아야 되는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 거죠. 회사하고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 거. 사업상 측면은 특정인에게, 불특정 소수나 혹은 특정인에게 대가를 아예 받지 않거나 혹은 시중의 가격보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 우리 그 저가라 그래요.
저가라고도 하고 저대가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가를 받지 않고 줬는 경우 사업상 등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업시 잔존재와 요 4가지 케이스에 해당하게 되면 간주 공급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다음 차시에 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